북한이 열병식을 한번 주면은 군사적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쇼니까 반해하는 거죠. 엠터군요. 예.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년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오, 드론샷. 쇼죠, 쇼. 네, 북한이 국제 제재에 따른 경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심야 열병식을 치렀습니다. 최첨단 무기 체계를 방금 보신 것처럼 대거 등장시키면서 군사 강국의 이미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세계 안보 구조 전체를 위협함은 물론 열병식에서 공개된 핵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게임에서는 북한의 대대적인 핵무력 과시에 대한 진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하신 미국까지 쏴봤냐? 아무도 모른다. 그 신형 ICBM 화성 20. 하지만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예,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쌍십절 열병식에서 12종 60여 대의 무기체계를 선보였습니다. 과거 열병식보다 장비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국방과학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최신 무기만 골라서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열병식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거리 15,000km, 혹은 혹자는 18,000km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 신형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화성 20의 등장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미국의 주요 도시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인데 이 정도 사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ICBM 중 하나인 중국의 둥펑 41과 유사한 수준이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화성 20의 공개는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이 완성되었다라는 북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되게 우리의 눈길을 끈 거는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가 이 현장에 참석했다는 것이고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중러 2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하면서 핵무력을 과시한 거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미국에 대한 최후의 무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종전 화성 19와의 차이점, 어떤 것들이 업이 됐을까요? 북한은 2024년에 그 ICBM의 최종 완결판이라면서 화성 19를 선보인 거거든요. 19 때부터 최종이란 타이틀을 붙였습니까? 네, 그래서 화성 20은 지금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최종의 최종이 되는 거죠. 예. 최종. 예. 네, 일단 차이라면은 그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좀 다른데 화성 19와 마찬가지로 11축 바퀴, 양쪽 바퀴가 11개씩 총 22개 있는 거죠. 이것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형태가 좀 달라졌습니다. 화성 20을 실은 텔에는 화성 19 시험 발사 때 식별됐던 발사관 좌우의 기립장치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위에 보시면 저 이렇게 기립장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지지대 같은 게 기립장치예요? 네, 양쪽으로 예. 이렇게 딱 보이는데 저게 안 보이는 대신에 화성 20은 발사관 가운데 아마 하나의 그 중앙 기립장치 피스톤으로 올리는 형태인 것 같고, 이런 기립장치는 바로 러시아 ICBM과 유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예. 따라서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추정해요. 뭔가 변화가 되는데 러시아 쪽이다. 네,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는 그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부대도 참석을 했습니다. 좀 시사해주는 바가 있죠. 발사관 덮개가 이렇게 기존의 뾰족한 영상에서 뭉툭하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저한테는? 네, 한눈에 들어오는데 네. 이거는 아마 그 탄두부의 적재 공간을 좀 늘리려는 시도로 보여지는 거죠. 예. 뭉툭해지면 안에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내부 공간이.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럼 거기에 실는 게
핵탄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핵탄두의 그 사이즈나 뭐 이런 게 커진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성 20의 경우에는 다탄두 재도입체가 장착돼 있어서 하나의 미사일로 5개 이상의 탄두를 동시에 발사해서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고, 따라서 미국의 사드나 이지스 시스템이나 GMD, 그라운드 베이스드 미드 코스 디펜스죠. 이걸 포함한 아무튼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 MD 시스템으로도 모든 탄두를 동시에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것이고, 또 다탄두형 핵탄두는 가늘고 긴 소형화 기술의 이 설계, 그리고 소재, 예. 또 생산 기술 등에서 일반 핵탄두와는 좀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개발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난 화성 19에서는 다탄두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보도를 정확히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의 병력과 탄약을 대가로 소형 핵탄두의 핵심 기술을 공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고, 예. 그래서 이번 화성 20을 통해서 북한이 드디어 다탄두 재도립체 능력을 갖추는데 최소한 첫 발은 내디디게 됐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5개 이상의 탄두가 동시에 발사되는 셈이고, 이거는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꽤 이거 위협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다탄두라는 게 탄두가 작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 개가. 그럼 거기에 들어갈 만큼 핵탄두 자체가 소형화. 작아야죠.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ICBM, SLBM에다가 한 10개 정도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게 핵탄두 소형화가 됐냐. 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목격한 거는요. 눈으로 목격한 거는 2016년 5차 핵실험, 그다음에 2017년 6차 핵실험 때 그 이전에 북한이 공개했던 원형, 구형 핵탄두, 그다음에 2017년에는 장구형 핵탄두. 소형화는 안 된 거거든요. 예. 그걸로는 다탄두를 만들 수가 없어요. 큽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전술핵 탄두라고 해서 화산 30이라는 걸 공개를 해요. 2023년 3월에. 걔는 좀 작아요. 걔는 한 직경이 50cm보다는 확실히 작고, 잘하면 한 40cm, 40몇 cm 정도? 네, 손 크신 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 정도 사이즈가 입증이 되면은 수소탄도 갈 수 있다고 바라보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이 화산 31이 성공했냐? 아직 성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공했으면 북한이 그거 갖고 핵실험을 했겠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사실 당시로서의 엄청난 핵폭탄이지만 요즘으로 치면 전술핵에 불과해요. 리틀보이 이거 15킬로톤, 16킬로톤 이 정도 파괴력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이 그 정도를 다탄두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만약에 하나 성공한다면은 미국 주요 도시 몇 군데에다가 큰 피해를 줄 수는 있겠죠.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북한이 그거를 다탄두에 집어넣고 소형화했다? 아직 근처 못 갔습니다. 예. 근데 대신 또 화성 20은 엔진 출력, 이건 또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일에 미사일 총국 산하 연구소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소재인 탄소 섬유 복합 재료 생산 공정, 그리고 고출력 엔진 생산 실태를 점검을 했다고 하고요. 그 차세대 ICBM 화성 20에 이용될 계획이다. 이 탄소 섬유 복합 재료와 고출력 엔진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9월 8일에는 신소재 고출력 엔진의 9번째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을 했는데, 이 분출 시험이 엔진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뭐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북한은 사실 2023년에 화성 이제 18을 통해서 처음으로 고체 연료 ICBM을 선보였죠.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준비에 몇 시간씩 걸리고 탐지가 쉽기 때문에 좀 안 좋죠. 근데 기존에 그런 방식을 쓰다가 고체 연료 미사일로 바꾼다면 몇 분 만에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성, 그리고 뭐 발사전 추적이나 파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네. 이런 부분은 북한에게 상당한 전술적 우위를 이제 그때부터 제공을 다시 한 거죠. 북한이 말씀처럼 뭐 신소재 고출력 하는데, 고출력이 뭐 어느 정도면 고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 1960kN의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걸로 보이고, 화성 18이나 19보다 40% 정도. 와, 그 짧은 시간에 그 말이 맞다면 진짜 고출력이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엔진 출력 향상이 되면 사거리 늘어나고 속도 빨라지고, 발사 후에 또 빠르게 고도를 높일 수 있는 또 힘도 갖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신소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또 탄소 섬유 복합 재료는 이 우주 공간을 돌다가 움직이다가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목표에 맞추려면
그때 7,000도 이상의 고열이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신소재인 거고요. 예. 또 전체적으로 이 탄소섬유 복합재료는 금속보다 가볍기 때문에 미사일 무게를 줄일 수 있고 내구성도 높이면서 사거리도 확장된다.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있는 거죠. 아무튼 카다로그 스펙상은 엄청나게 진일보했는데 또 뭐 검증, 우리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니 북한 얘기대로 하면 뭐 세계 최강의 ICBM 만든 거예요. 화성 18 당장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화성 18부터 지금 잘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2023년에 처음 선보였어요. 2023년에 처음 선보였는데 처음 만든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닿는 거예요. 사이즈는 러시아 토폴 M하고 거의 비슷한데 미국 본토까지 닿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면 러시아 토폴 M이요. 사거리가 11,000km가 최대예요. 처음 만들었는데 러시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비슷한 사이즈인데 미국 본토까지 할 수 있다고. 이게 일방적인 주장이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북한의 어떤 이런 걸 판단을 할 때 시험 발사한 걸로 판단을 하잖아요.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보통 일본 안 넘어가게 하려면 1,000km 정도 사거리 안에서 쏴야 돼요. 그럼 이 안에서 13,000 이상 날아가는 거 보여주려면은 결국 높이 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이 쐈을 때 고각으로 발사했을 때 이게 닿아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어느 정점 고도까지 올라갔으면 대략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이게 대략 어떠냐면 한 5,000km 정도 이상의 고도로 넘어가면은 13,000km 정도까지 사거리가 나온다. 그 다음에 한 6,000km 넘어가면 15,000 이상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요. 여태까지 그럼 화성 18, 5,000 넘어서 6,000 갔고 화성 19, 그것도 한 6,000 넘어서 거의 7,000까지 갔고 북한 대단하지 않냐? 성공한 거 아니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시험 발사를 할 때 중요한 건 안에 핵탄두를 집어넣은 상태의 무게를 모의하고 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거리가 나오는 거잖아. 엔진 능력이 부족해도 이 사거리가 이렇게 나오게 만들려면 안 채워놓고 쏘면은 충분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꽉 차서 연비 측정하는 거랑 운전사만 태워서 한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걸 쏴서 뭐 보여줬다라고 해도 이게 믿을 수 있는 증거냐 이거야. 우리가 너무 지금 순진하게 북한이 보여주는 것만을 보고 믿고 있는 게 아니냐. 화성 19가 성공하고 뭐 최종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화성 20은 왜 또 만들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 하는 얘기가 다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물론 어느 순간 북한은 열심히 독재자 하나가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만 막 십수년 동안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과는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북한이 언론과 이런 데서 주장하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한다.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섬유 이거를 엔진을 채택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출력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이 출력이 안 나온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케이싱 무게라도 줄여서 탄소섬유로 케이싱을 줄여서 출력을 내야 되는 거고. 근데 케이싱 줄인 것만으로 40% 정도 이상의 출력이 나온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1960kN의 이게 힘이 나온다. 이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북한이 정말 갑작스럽게 기술이 뛰어오른 거고 이거는 뭔가 러시아나 어디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모양이나 이런 걸 바꿔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흔들고 뭐가 된 것처럼 보여주려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석한 것처럼 북한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 능력을 갖췄으니까 우리는 뭐 큰일 났고 뭐 저거 이제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은 화성 20 혹은 21, 22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언젠가는 정말 의미 있는 고체연료 ICBM을 만들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진짜 북한은 완성도 안 된 그 무기를 외국의 어떤 그 정상에 가까운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딱 뭐 한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북한이요, 결국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결국 프로파간다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점점 이렇게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병식이요. 바로 이 만든 무기가 바로 나의 성과다. 정치적 성과가 바로 이 무기 개발인 거예요. 근데 이 무기 개발이 의미가 없지가 않은 게 북한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진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래서 소위 권위주의 핵 삼각 연대의 일원으로 중로와 같은 크기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 외양을 만든 겁니다. 같은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는데 나란히 하려면 그거에 걸맞는 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능력이 되건 되지 않건 간에 화성 20이라는 게 등장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자리에서. 예, 그거 없이 하면 또 뭐 없는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빵 되는 이게 거고. 거짓이건 진짜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이걸 보여줘야 중국, 러시아와 함께 권위주의 핵 삼각 연대 일원으로서 과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화성 20을 공개한 거는 아무래도 정치적 결정이다. 뭐 군사적 필요보다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교체할 정도로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공을 들였는데 뭐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가운데 또 얼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중국 열병식에 참석을 해서 중로와의 관계도 또 다졌었고요. 결국 이건 다 뭐냐면은 미국과의 협상 대상이 될 핵미사일 전력을 좀 과시한다. 우리가 이게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다시 말하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비핵화는 회동의 조건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데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이런 걸 갖고 있고 뭐 이런 그 현실을 봐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을 좀 재차 확인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김정은이 어느새 집권 15년 차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놀랍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위상 그리고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권위주의 그 3연대 일원으로 자신을 내세워서 그 김정은 시대를 좀 공고히 하려는 그런 도구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그 본인 핵보유국의 그 영향이 그 참 꽤 먹히는지 얼마 전에 그 넷땡땡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뭐뭐 다이너마이트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네, 예, 소 핵 공격 다이너마이트. 받는 건데 네, 네. 거기 바로 북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쐈지? 하면서 이거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누구야? 북한이야? 뭐 이러면 평양이야? 뭐 이러면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지금 북한의 프로파간다가 미국에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 이제 그 가장 영화가 먼저 드러나는 게 영화나 이런 대중 그 문화 거기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대중의 인식을 예. 바꿨다는 것만 해도 북한은 지금 이렇게 이 쇼를 한 거가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을 노리는 거 화성 20은 그런데 유사시 이제 한국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무기도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를 공개를 했는데 얘인가요? 네. 평양에서 열린 북한판 무기 박람회인 국방발전 2025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 등장을 했었고 이번 열병식에 이 화성 11마가 재차 이렇게 등장을 한 거고요. 속도와 요격 회피 능력을 다 개량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지금 보시면은 뭐 주익과 수평 미익, 수직 미익 두 개 등을 다 이렇게 붙여서 설계를 했고, 이 앞에 붙어 있는 날개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예. 저런 건 다 이제 속도나 회피 능력을 위해서 붙은 거고, 그리고 탄도 부분이 원뿔형이 아니라 이제 뾰족하게 저렇게 날개가 달린 비행체 형태의 글라이더 모양의 극초음속 활강체 형상이거든요. 이런 점이 좀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이라고 하셨는데 그 극초음속이면 뭐 마하 얼마? 마하 5. 그러니까 이 속도면은 평양에서 서울까지 2분 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게 극초음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다 극초음속이에요. 제일 빠를 때 속력이 마하 5 정도가 넘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극초음속이라고 따로 별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얘는 최고 속도가 아니라 중간 비행할 때 속도가 마하 5 이상이어야 된다. 게다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글라이더 모양이잖아요. 지금. 비행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듯이 궤적을 바꾼다는 거예요. 미사일 방어 체계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악몽과 같은 거죠. 게다가 이 활공체의 모양이 이게 북한이 사실은 요 화성 11마를 위해서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2021년부터 쭉 했잖아요. 화성 8 하고 화성 16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해서 이렇게 앞에 요런 형상의 이제 그 탄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화성 11 가의 추진체와 얘를 결합한 그런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거리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하면 최소한 중거리 혹은 ICBM급
여기서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게 만들어져? 약간 이제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대로 만약 성능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방패가 요격할 수 있습니까? 그 초음속 미사일을 전쟁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냐? 있긴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부 킨잘과 같은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전략 표적에 공격을 했는데 빠른 속도로 날아와가지고 해서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대부분 예측하기는 미국이 이제 지금 전달한 게 패트리어트 팩스를 줬잖아요. 이걸로 못 막을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막은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북한의 그 화성 11가 KN-23의 원조격인 이스칸데르의 공격도 패트리어트 팩3가 막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뭔가 우리가 배치를 잘하고 잘하면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패트리어트 팩3 미제도 사왔지만은 우리 국산 자랑스러운 천공2들 이것들 지금 쫙 배치하고 있죠. 차세대 천공3 개발하고 있고요. 40에서 60km를 유격할 수 있는 LSAM 개발했죠. LSAM2도 지금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형성될 경우는 그만큼 요격의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냐. 근데 일단요, 이 모든 걸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실제 어느 성능을 보일지는 아직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도 없고 북한이 공개한 건 아직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왜 아까 화성 20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왜 화성 11 많은 위협이라고 얘기하냐. 왜 그러냐 하면 자 화성 11 그 마의 추진체 1단 추진체에 나가는 화성 11 가의 추진체 이거는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죠. 예.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화성 11 가가 쓰이고 있으니까 얘는 입증된 무기라고 의체로 봐야겠죠. 자, 이 극초음속 활공체 부분도 북한이 시험 발사를 몇 차례 해서 최소한 4차례 이상의 한 3-4차례 이상의 시험 비행 데이터를 북한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 전 그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1 마다고 뭐 이렇게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었나요? 사실 말씀대로 10월 22일 날 네.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5개월 만에 재개를 했는데 북한은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 예. 얘기를 했고 그게 함경북도 어랑군의 괴상봉 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때 뭐 미사일 기종이나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신형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화성 11마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은 되는데 예. 한편으로 당시 우리 군이 이 화성 11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궤적에서 고도와 방향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이런 변칙 기동은 식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예. 11마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근무지는 없었다. 엘리베이터, 셔틀버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직장의 출근길은 빙하 절벽, 근무 환경이요 영하 50도의 혹한과 맞서 싸우며 산소 통과, 방한복에 생명을 걸어야죠. 주식은 냉동 완두콩과 통조림쌀. 누가 봐도 극한의 군 근무지라 불리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카슈미르 북동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시아첸 빙하. 끝없이 펼쳐진 순백의 설원이 참 절경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을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질적인 장면에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길이 70km, 평균 해발 6,000m에 이르는 이 빙하 위에 완전무장 병사들과 거대한 M46, 견인포를 비롯한 각종 군 장비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도군과 파키스탄 군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장인데요.
지금까지 이곳에서 일어난 수차례의 빙하 전쟁, 히말라야 깊숙한 설원 위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빙하 전쟁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1940년대로 되감아야 합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인도는 1947년 8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와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한 파키스탄으로 갈라져 독립하죠. 하지만 이로부터 2년간을 카슈미르 영유권 문제로 여러 번 전쟁을 벌이게 됐고 유엔의 중재 아래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오늘날까지 카슈미르 지역은 분할 지배하고 있는데요. 당시 양측은 군사 통제선을 설정했지만 지도상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첸 빙하. 시아첸 빙하를 보며 당시 유엔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저런 춥고 척박한 지역에 누가 가긴 하겠어? 저곳에서 분쟁 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 고산 탐사와 지도 제작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시아첸 빙하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 모두 이곳은 우리의 땅이라며 맞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983년 파키스탄은 시아첸 빙하의 전략 고지를 기습 점령하기 위한 작전에 착수하는데요. 영국 군수업체에 방한 장비 150세트를 주문하며 슬그머니 움직임을 시작했죠. 하지만 뛰는 파키스탄 위에 나는 인도였을까요? 그 장비를 공급하는 군수업체가 이미 인도군에도 같은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파키스탄의 계획은 고스란히 인도 정보기관의 레이더에 포착됐고 인도는 더 빠른 속도로 작전에 돌입합니다. 무조건 파키스탄보다 먼저 시아첸 빙하를 점령해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인도의 선제 작전. 파키스탄의 기습 디데이보다 무려 나흘 앞선 1984년 4월 13일 인도군이 시아첸 빙하에 상륙합니다. 작전명은 메구두트. AN-12와 AN-32 수송기를 동원해 300여 명의 병력과 장비를 빙하에 투입했고 시아라, 빌라폰트라, 기용라 이 전략적 요충지 3곳을 선점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새까맣게 모른 채 뒤늦게 도착한 파키스탄군이 마주한 건 이미 정상마다 펄럭이고 있는 인도 국기였습니다. 평균 해발고도 6,000m에 영하 50도에 달하는 혹한 속에서 파키스탄은 제대로 된 작전조차 펼치지 못한 채 산기슭과 서쪽 사면 일부만 확보하는 데 그치게 되는데요. 이후에 파키스탄군은 포기하지 않고 인도군이 선점한 고지를 되찾기 위해 수차례 공세를 시도합니다. 1987년엔 빌라폰트 라 일대에서 1989년엔 기용 나 일대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는데요. 파키스탄군은 어떻게든 전략 고지를 탈환하려 했지만 인도군의 방어선은 좀처럼 뚫리지 않았죠. 그리고 2003년 국제사회의 압박과 계속된 인명피해 속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마침내 시아첸 빙하 휴전 협정에 서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은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40년 넘게 양측 누구도 이 자리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은 건데요. 여전히 시아첸 빙하 위에는 약 10,000명의 병력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적은 따로 있다는데요. 총도 포탄도 아닌 바로 살을 에는 극한의 추위와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환경 그 자체입니다. 놀랍게도 두 나라가 이곳에서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하루 최대 10억 원. 빵 한 조각을 보급하는데 평지보다 100배가 넘는 비용이 듭니다. 왜냐고요? 그 빵을 나르기 위해선 시아첸 빙하로 가는 특수 헬리콥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이제부터 더 극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해발 6,000m 고지에 맞춰 특별 제작된 고가의 방한복으로 체온을 겨우 유지합니다. 공기 밀도는 평지의 절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숨을 들이쉬는데도 온몸에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하고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햇살 좋은 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앉아있으면 햇빛이 타는 동시에 동상까지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철 방아쇠에 맨손이 15초 이상 닿으면 손가락을 잃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보글 없이 밖으로 나가면 눈부심에 시력을 잃기도 하죠. 그리고 한 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서 가끔은 다 벗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극한의 환경을 알면서도 매년 수많은 병사들이 자원해 이곳에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곳에서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시아첸 빙하는 단순한 전방이 아닌 신념이고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까지도 시아첸은 어느 국가의 영토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수많은 병사들이 동상, 고산병, 눈사태 등 극한의 위험 속에서 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빙하 위에 울려 퍼지는 총성도 멈추고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더 이상 누구도 이 얼음 위에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또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소개한 새로운 무기 중에 드론 자동 발사대. 앞서서 그 눈썰미 있는 분들은 보셨겠습니다. 아, 그렇죠. 얘죠, 얘. 뭐 딱 보기에도네. 네, 드론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이 새로운 시스템은 그 보시는 것처럼 3열 이중 구조의 각기 다른 경납고 안에 6대의 드론을 수용할 수가 있고요. 예. 북한은 사실 공군력이 취약해서 근접 항공 지원이 좀 우리보다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북한이 파병 후에 그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 관련 경험과 기술을 좀 습득해왔다. 러시아 쪽에서 그런 걸로 분석이 되고요. 경사형 발사함 그리고 완전 밀폐형 덮개 개폐식 대형 모듈이 특징이고 6개 경납고가 하나의 구조물을 형성을 합니다. 피스톤이 구조물 각도를 조절해서 드론을 위쪽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완전 밀폐형 발사 셀 구조는 이란의 샤헤드 136 발사 트럭이나 중국 컨테이너형 드론 발사대하고도 비슷하게 생겨서 이들과 기술 교류를 했거나 참고를 해서 독자 개량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그 북한의 드론 자동 발사대는 6대. 그러니까 6대 드론이 한 번에 쫙 이렇게 전개 발사되는 건가요? 네, 그런 구조로 보여지고요. 그 수송과 보관, 뭐 발사 준비 단축 자동화 뭐 이런 게 다 구현이 된 것 같고 또 대량 운용, 군집 전술 활용 이런 전술적 유연성에 굉장히 유리한 형태로 유사시에 자폭 드론을 탄도미사일하고 혼용해 섞어 쓰거나 벌떼 드론 공격을 통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그 미사일 방어막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보여지죠. 앞서 그 트럭에 드론 모양이 보였는데 거기 쓰인 드론은 뭡니까? 그 샤헤드 136의 원형이 이스라엘제 하피라고 그랬죠. 네. 하피2, 하롭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형상이에요. 이 드론이 사실은 북한이 여태까지 그 보여줬던 자폭 드론 시험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자, 여기 앞에 요거 지금 튀어나와 있죠, 그죠? 네. 요게 바로 아까 지금 차 안에서 보셨던 드론이에요. 굉장히 큰 형식입니다. 전구 저 내에 있는 주요한 표적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요 좀 조그만 동그란 드론 있지 않습니까? 요 길쭉한 드론. 요거는 사실 러시아가 쓰는 란체 3와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란체 3보다는 이스라엘제 히어로 시리즈와 비슷한 드론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란쳇이나 히어로하고는 달리 센서 부분이 좀 약간 단순합니다. 아마 이제 그만큼 더 저가의 이런 능력을 추구를 했겠죠. 얘도 발사 차량이 공개가 됐는데 22발을 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발사 차량이 방사포 있죠. 방사포 발사 차량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게 방사포 차량인데 이상한데 근데 방사포가 되려면 포열이 있어야 되는데 캡슐로 되어 있네. 저거 모양이 희한하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딱 얘하고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이런 최소한의 전술급, 작전급의 자폭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북한이면은 본인들이 어떤 그 친구 누구랑 친해?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네.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슨 이란이나 러시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왜 그 하롭 이거 이스라엘이라면서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하롭하고 샤헤드가 이제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운용 개념에서는 양쪽에 차이가 있거든요.
차에들은 우리 5기 정도를 동시에 발사를 해요. 그래서 그게 한 개 재파가 됩니다. 발사하면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따라서 이제 조종자가 개입 없이 쭉 날아가서 그 목표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으로 막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좌표 입력하고 보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비행 도중에 뭐 경로를 바꾼다거나 표적을 뭐 바꾼다거나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하롭에 있는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은 얘는 다수를 동시에 출격시키는 것에 더해서 기체마다 임무를 따로 줘서 표적 탐색하고 재진행하고 공격하고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모양만 하롭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실제 그런 능력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운용하게 만든 건지. 근데 지금 봐서는 앞에 보면 광학장비가 또 달려 있잖아요. 분명히 CCTV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쵸. 움직일 만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진화된 모습의 무기 체계를 지향한다는 거고, 운용팀 아주 소수의 운용팀이 여러 기체를 동시에 조작하고 발사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지금 우리가 미래에 얘기하는 융부인 복합 전투에서 핵심적인 능력. 한 명이 여러 대를 조작하는 능력이 되는 게 하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여 단계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뭐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성능이나 운영 개념 이런 건 다 고려해봤을 때 하롭에 제대로 꽂히긴 꽂혔나 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짐작이 되는데, 일단 그 3열 이중구조 발사 체계는 동시 출격과 다축 침투를 전제로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막 단순한 포화 공격이 아니고 다중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그런 전장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북한이 EO/IR 센서나 양방향 데이터 링크나 뭐 다중 통제 체계 같은 것까지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갖춘 경우에는 하롭과 유사한 수준을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실 드론은 탐지와 요격이 원체 어렵고 또 다수의 발사 체계를 활용하면 저비용 반복 공격으로 방어 자원을 소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뭐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요 시설 방어와는 별개로 이 드론만 격추하는 좀 창의적인 방식이 좀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드론은 사실 크기도 작고 또 금속이 아닌 경우가 많고, 레이더에 포착돼도 새하고 구분하기도 어렵고, 레이더에 너무 작게 포착되거나 너무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드론의 움직임을 확인하려면 역시 AI 식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드론의 엔진음이나 프로펠러 주파수 이런 것들을 AI에 학습을 시키면 야간에 엔진음이 포착됐을만 해도 기종을 빠르게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상 요격 부대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을 하게 되고 요격률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드론 요격 작전 전반에 걸쳐서 AI가 레이더나 음향, 광학 센서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류해서 통합하는 거는 AI가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이걸 통해서 표적의 정체가 드론인지 새인지 뭔지 이런 거를 아주 빨리 확인을 하고, 기종도 확인할 수 있고 위협의 우선순위도 자동으로 분석을 하면 지휘부가 이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요.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북한이 그런 뭐 양방향 데이터 링크, 뭐 다중 통제 체계 이런 거 확보했나 의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획득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특히 이제 이 중국의 업체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술들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중국에서 관련된 기술과 장비들을 입수해서 북한군 내부로 이것을 현대화된 통신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정황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런 무기 체계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북한판 하롭 아니면 북한판 히어로, 이게 뭐 실제 가진 뭐 이스라엘제랑 동일한 성능하고 신뢰성 갖추는지 뭐 이거 뭐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 만드는 거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러시아 수출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쓰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수출해가지고서 외화도 벌고, 그다음에 거기서 러시아군이 쓰면서 야 이거 능력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추가돼야 되고 하면서 거기 러시아군의 전술을 자연스럽게 전수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폭 드론 운용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전술급 자폭 드론은요, 북한 ISR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포병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사포를 막 쏴야 되는데 적 위치나 이걸 정확히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찰기 날릴 필요 없이 자폭 드론
전술급 자폭들은 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사거리 한 100km 이하면 얘가 와가지고 쭉 본 다음에 적 어디 있는데 위치 확인하면은 얘가 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방사포 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쭉 있다가 뭐 우리를 요격하거나 제일 위험한 무기체계 이런 게 있다. 얘로 정밀 타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병하고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북한 포병 능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열병식에서 보면은 이 자폭 들어오는데 이 포병에 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포병 쪽에서 활용을 해야 됐다는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로 결합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 특히 이제 장거리 자폭 트론이 결합이 된다. 그럼 지금 북한이 뭐 600mm 방사포, 말이 방사포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잖아요. 사거리 뭐 거의 400km 가까이 날아가고. 이 두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막 섞어 쏘기로 계속 쏘면은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는 야 이게 드론인지 뭔지 어쨌거나 날아오는 거 막아둔 소진되다 보면 다 쏴. 그럼 북한이 충분치 않은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 이미 KAMD가 소진이 다 됐을 때니까 원하는 목표 골라가지고 딱딱 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얼만큼 창의적으로 운용해가지고 해서 상대방을 소진시키느냐, 그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비용으로.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북한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되게 명백합니다. 탐지, 식별, 추적, 요격 이 전 과정을 사실은 완전히 재설계를 해서 하드킬, 물리적 요격뿐만 아니라 뭐 전자전 사이버 대응 같은 소프트킬이 같이 결합이 돼서 유기적으로 통합된, 그래서 막 거의 자동적으로 뭐 AI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완전 통합형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뭐 핵전략 2.0 체제 북한의 요 얘기만 집중적으로 나눌 줄 알았었는데 이거 무슨 뭐 드론 사포 쏘기부터 시작해서 그 포병과의 어떤 그 체제 통합 그리고 실전 경험 여러 가지 정말 좀 산적한 문제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것들 한 말씀씩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그 뭐 화성 20부터 오늘 나온 얘기들, 화성 네. 11마, 자폭 드론,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방사포 등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이 참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을 잘 섞어서 굉장히 통합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어떤 거는 허상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진상일 수도 있고, 그것을 그 미국과 우리나라를 상대로 상당히 정교하게 구사하고 있다. 예.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 역시 이 모든 위협에 대응해서 정교하고 다변화된 접근들, 정치적인 접근, 외교적인 접근, 또한 군사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해나가야 된다. 아무튼 머리를 잘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열병식은 분명히 그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는 장이지만 또 북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파간다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해서는 안 될 거고요. 정확히 증거에 바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증거상 보이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정말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확실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흔적이 이 열병식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서 현대적인 선진 군대로 발전을 했듯 북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진화할 거라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할 일은 자, 이런 미래를 빨리 예측하고 더더욱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아마도 이게 우리 이 국방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국방 개혁, 국방 혁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요. 이제는 사고 자체를 전환하지 않으면 북한을 압도하는 능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히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 OTT 웨이브와 지니TV,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적인 거라서 이런 거에 약수 뭐 능력 좋다면서 그런 경험대 좀 쓰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제 그 핸드폰을 만드는 사이에 열심히 이제 미사일 만든 거예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느꼈을 때 우리 그